안녕하십니까. 이동원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이 강의는 네, 광교에 있는 최용훈 국어학원의 고2 수강생을 대상으로 쌤이 보충 영상 강의를 촬영한 겁니다. 정규 수업 시간에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의 부족으로 정규 수업 시간에 다 다루지 못했던 그 부분을 쌤이 이렇게 짤막하게라도 작품 설명 중심으로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잘 들어서 이게 이런 작품이구나, 이 작품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강의는 봄3 교재의 50쪽부터 네, 50쪽부터 54쪽까지 설명할 예정입니다. 간단히 설명할 테니 여러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요. 쌤이 보면서 이제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다 이제 못 봐서 교재 보면서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좀 이제 원활하지 못해도 양해 바라고요. 50쪽에 보면은 교재가 작품이 공무도화가 있고 제막내가, 성산문의 시조, 그리고 충구영원에 있는 창내고자라는 사설 시조, 그리고 조운의 상치쌈이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그 작품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공무도화가는 이게 우리가 고대 가요이다. 우리 국문학사상 가장 시작에 해당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구지가 같은 경우, 또 황조가, 이런 것들과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작품이에요. 고대 가요 속의 하나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작품이 백수광부라는 좀 이제 흰머리 미친 남자, 다시 그러니까 적어보세요. 흰머리 미친 남자의 아내가 쓴 거예요. 이 남편이 죽었거든, 나중에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정서를 느낄까.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사랑하는 즉 남편이 떠났어요, 없어요, 사별한 거예요. 그런 데서 정서가 뭐냐, 어찌할 거냐라고 할 때 보통 우리가 체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이미 물을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물을 건너려고 하고 물을 건넜는데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단순한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우리 국문학사상 처음에 일어났던 이별, 사별을 포함한 이별과 관련된 작품으로서 우리가 이 관련 지어서 본다면은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는 첫 번째 작품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상황은 이렇게 임과의 사별인 거고, 정서는 체념이 있고, 그 다음에 시어로서 물이 있고 물이 3번 나오잖아요. 그 물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좀 물어봐요. 요거는 우리가 사랑의 충만으로 보고, 요거는 이별이고, 죽었으니까 요거는 사별로 봅니다. 요게 이제 사랑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무슨 소리냐 했을 때, 너무 사랑하니까 물에 빠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건너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백수광부의 척가 불렀던 공무도화가 이미여 도화 건너지 마세요라는 노래라는 제목의 작품을 상황, 이별했고 체념하고, 그리고 문학사적으로 고대 가요의 작품이고, 그리고 또 이별의 정한을 다루는, 즉 이별을
내용으로 하는 그 이별의 노래의 첫 시작이다. 나중에 나오는 뭐 정지상에 쓴 뭐 이제 뭐 송인이라든가 뭐 황진이의 뭐 그런 것들, 또 고려가요의 뭐 서경별곡 같은 경우도, 가시리 같은 경우도 다 이별가의 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옆에 보면은 사양에서는 지금 선생님 설명한 것도 봤지만 여기서는 체념적 정서가 드러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공모도화가 가볍게 살펴봤고요. 네, 그러면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월명사의 제망매가라고 있네요. 자, 월명사의 제망매가는 우리가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갈래 향가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향가는 우리가 4구체, 8구체, 19체의 형식이 있고, 이 19체가 문학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다 그래가지고 별도로 사뇌가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화랑과 승려가 창작을 했고 같이 즐겼다고 합니다. 향유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19체 향가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명한 거죠. 자, 월명사라는 스님이 누이 동생이 있었나 봐요. 누이 동생,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기 전에 이제 속세의 인연이겠죠. 누이 동생이 그만 제라는 얘기는 누이 동생이 죽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니, 요거에서 우리는 누이 동생의 죽음이라는 상황과 어쩌면 슬픔이라는 정서를 읽어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시는 이 슬픔에서 끝이 아니고 무언가가 더 있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역시 그 스님답게 일반인과는 다르게 슬픔에서 끝나지 않고 그 무언가가 더 있다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작품 보겠습니다. 상황이 이제 누이 동생이 죽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삶과 생사 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승을 말합니다. 머뭇거리고는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고로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삶과 죽음의 길은 여기 있어서 참 두렵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이제 누이 동생이 좀 젊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먼 미래의 일이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더 그렇죠.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늙어서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먼 미래의 일을 생각해서 별로 두려워하거나 대비하지 않아요. 즉 상대적으로 안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화자는 젊은 누이의 죽음이 갑작스럽게 닥쳤기 때문에 그 정신적인 공허함, 어떤 멘붕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에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죽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 갑니까?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갔다, 이 간다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고요. 이것도 이제 죽음이고요. 말도 못하고 간 사람은 누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유언도 하지 못한, 간다는 유언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갑작스러운 죽음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이 좀 빨리 불었어요. 가을에는 이제 가을이 주는 거는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는데, 가을은 여기서는 이파리가 떨어지게 만드는 좀 부정적으로 본 겁니다. 어쨌든 가을에 바람이 부는데 여기저기 떨어진 잎처럼, 그러니까 빨리 부는 바람에 떨어진 이파리니까 이것이 이제 죽은 누이를 우리가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바람이
때에 따라 불어야 되는데 빨리 불었다 해서 누이의 요절을 암시합니다. 요절은 제대로 못 죽고 나이가 차서 못 죽고 빨리 죽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갑작스러운 죽음이고 젊은 나이에 누이가 죽었다는 것을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으로 이제 비유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을 모르는구나 해서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또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른 바람과 떨어질 잎과 한 가지가 표현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탁월한 비유라고 합니다. 그 시대에 비유를 해가지고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절망감을 또 이제 시상이 쭉 일관되는데요. 이 시의 매력 포인트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와도 관련이 있는 건데요. 아, 라고 해가지고, 감탄사고요. 이타찰은 극락입니다. 스님이라 그랬으니까 극락과 관련이 있겠죠? 만날다. 누구를 만나냐면, 죽은 누이를 만날다니까, 여기서는 화자, 월명사가 되겠고요. 도닦아 기다리겠노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절망감 속에서 어떻게 이겨내냐. 그래서 종교의 힘으로 내가 살아생전에 도를 많이 닦으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동생은 착할 테니까 극락세계 미리 가 있을 테니까 나만 도를 열심히 닦아서 극락세계로 가면 다시 누이를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절망에서 의지, 그래서 이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한다는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판에 여기서는 그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별에서 절망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품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X 보면은 대상의 부재로 인해, 누이의 부재로 인해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며 극복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승화한다라는 말은 종교에 어떤 종교에 기대어서 의지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다의 시조, 성산문의 시조 보겠습니다. 사설시조가 아니라 이 시조 같은 경우는 작가가 누구인지 알면 그 작가의 배경 지식을 좀 알면 좋습니다. 성산문 선생은 사육신의 한 분이고, 사육신이라 함은 단종과 세조 사이에서 세조를 비판하고 단종의 애정이 있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보교하려는, 우리가 역사에서 의리가 있는, 지조가 있는 그런 분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산문이 쓰였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작품은 단종에 대한 자신의 지조, 의리를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어요. 봅시다. 수양산을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가 백이와 숙제라는 사람입니다. 백이와 숙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을 포함한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왕에 대한 의리, 지조의 대명사입니다. 그 누구도 이들의 충성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산문은 이것을 한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한한다라는 말은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위를 갖고 있는 백의숙제, 충성심 갖고 있는 백의숙제를 조선의 신하가 한 사람이 원망한다라고 했는데, 원망의
근거가 뭘까요?가 바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엄마의 근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굶어 죽는다, 굶어 죽는다 하더라도 고사리를 먹어야 한단 말이냐? 고사리를 먹어야 한단 말인가? 아무리 그것이 채소에 불과한들 그것이 누구 땅에 난 거냐? 이겁니다. 즉, 백이숙제가 고사리를 캐먹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고사리 먹었다고 이렇게 충신을, 동양의 충신을 원망한다는 게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요. 잠깐 설명하자면 백이숙제는 은나라에 충성했는데 은나라를 망하고 주나라가 이제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나라의 그 황제 문왕인지 무왕인지 헷갈리는데 무왕 같기도 하네요. 네, 무왕이 백이숙제가 워낙에 이제 충신이고 하니까 설득했어요. 야, 은나라는 이미 끝났다. 나랑 같이 새나라를 만들자 했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주나라 땅에서 난 곡식을 안 먹고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충신이라고 한 근거는 주나라에 참여해서 주나라의 곡식을 먹지 않고, 즉 월급을 타지 않고 그냥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 캐먹다가 얼마 못 가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굶어 죽었다는 게 이제 은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주나라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해서 우리가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성산문은 그 고사리도 따지고 보면 이미 고사리가 나는 수양산도 다 누구의 땅이냐? 새로운 왕조인 주나라 아니냐? 즉 주나라인이 주나라의 수양산에 있는 고사리를 먹는 것도 결국에는 주나라의 월급, 주나라의 음식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또한 완전한 의리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자, 원만한 근거는 고사리를 캐먹었다. 근데 그 고사리도 결국에는 주나라에서 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로 성산문은 세종대왕 때부터 신화였거든요. 세종 있고 문종 있고 그 다음에 단종 있고 그 다음에 세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때까지 받았던 월급이 있었고 또 세조 때 받은 월급, 당시의 월급은 다 쌀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성산문은 세조 때 받았던 쌀을 단 한 톨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먹지 않고 단종 때까지 받은 쌀로 겨우겨우 이제 연명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 자신은 백숙제와 달리 주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았고 자기는 단종 임금 때까지 준 쌀만 먹었고 세조가 등극했을 때부터 받은 월급은 고스란히 먹지 않고 창고에 쌓아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충분히 이런 면에서는 할 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작품은 백이숙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은 고사리 같은 것도 안 캐먹었다. 세조가 준 월급을 단 하나도 먹지 않았다. 라고 해서 자신의 지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충신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백이숙제를 오히려 원망함으로써 자신의 굳은 절개와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누구에 대한? 단종에 대한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않고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쌤 설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다음에는 까먹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사설시조 하나 보시죠.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 평민들의 진솔함을 엿볼 수가 있다. 진솔함은 삶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묘사할 수 있고, 또 삶의 고통을 풍자적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기 보면 창을 내고 싶은데 가슴에 창을 낸다는 독특한 발상과 실제로는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창문의 종류와 도구들, 연장들을 나열하면서 진짜로 만들 것 같은, 오죽 답답했으면 진짜 이렇게 이런 창문, 그 다음에 도구로 뚝딱은 이제 음성 상징어겠죠. 음성 상징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고자라는 말은 소망의 의미예요. 자, 그래서 가슴에 창을 내고 싶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러이러한 창문을 만들고 싶다. 이런 연장을 바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불가능한데 진짜로 만들려는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굉장히 진지한 그런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해악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답답하다라는 게 하나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평민들의 삶이 답답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는 게 힘들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뺏어가는 것도 많고, 누가 하나 주는 사람 없고, 다 뺏어가는 것들이니까, 다 뺏어가는 것이니까 쉽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작품 정리하자면, 삶의 답답함에 대한 상황을 창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해학적인 걸 통해 가지고 나름 해소하고자 한 노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학은 뭐라고 했냐면, 웃음으로 눈물 닦는 것이다. 삶의 고통을 이렇게라도 해소하려는 우리 선조들의 참 눈물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라는 반복법과 이렇게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법이고요. 이런 창문들을 열거하는 걸 통해 있습니다. 수다스럽게 라고 이 책은 표현했는데, 굳이 수다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해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작품 볼게요. 조은의 상치싸움이라는 시조입니다. 소설이라네. 상치싸움이라는 거는 상추, 고기 싸먹을 때 고기를 싸먹는 얘기지요. 그래서 화자가 상추를 두 손으로 받쳐서 한 입에 막 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이미지가 그려지죠. 히딱 갑자기 눈이 팔려서 그 입에 넣은 채 밖을 내다보니 흩어지는 꽃이 지는 거예요. 낙화예요. 이제 바람이 좀 불고 떨어지는 거죠. 근데 꽃을 쫓는 거예요. 나비를 보고 있네요. 울타리 너머로 가더라, 이렇네요. 그래서 이제 한 순간의 묘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밥 먹다가 갑자기 보니까 나비가 날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그 순간의 순간적인 포착과 관찰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딱히 그렇게 많이 어렵게 해설할 만한 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정도로
작품 해설만 좀 마치는 걸로 이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문제 풀다가 궁금한 것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에 또 이제 물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